술에 취한 채 한숨을 쉬며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회장. 검은색의 고급 자동차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서 회장은 내일 있을 독일 대기업과의 계약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통역을 맡은 이 실장을 믿어도 되는 건지, 이 일을 진행해온 아들을 믿어도 되는 건지. 그때 청년 하나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대리 부르셨나요? 회장은 무관심하게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그때 걸려온 전화. 비서실장의 휴대폰 수화기 너머로 독일 기업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지만 회장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대리운전 기사의 당황스런 질문으로 회장과 비서실장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 회장님, 이 일 절대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본 그리고 젊은 청년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뒤엎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거대한 빌딩 숲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풍경 아래로 한 걸음만 내려가면 차가운 아스팔트와 눅눅한 골목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서진우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땀과 먼지가 뒤섞인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식당의 설거지통 앞에 섭니다. 그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지문조차 희미해졌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무선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해외 경제 뉴스를 듣습니다. 건설 현장의 소음과 식당의 그릇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도 그는 영어, 독일어, 중국어의 억양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머릿속으로 필사합니다. 시끄러운 공사장의 한바집에서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늘 도서관에서 빌린 외국어 원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언젠가 이 지독한 가난의 늪을 건너게 해줄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고된 일과가 끝나면 진우는 대리운전 기사로 변신합니다. 몸은 부서질 듯 무겁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과거 부모님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의문의 파산을 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뒤 진우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처절한 생존 본능뿐입니다. 부모님의 자살과도 같은 사고사 이후 진우는 세상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밑바닥으로 내려왔지만 그는 결코 뇌를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앞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는 술기운이 가득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강천그룹의 수장 최강천 회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차에 타자마자 누군가와 급박하게 전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독일 컨소시엄과의 합병을 앞두고 기술 이전 조항에 대한 마찰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독일어 답변에 최 회장의 비서는 진땀을 흘리며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차창을 거세게 두드리고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최 회장은 답답한 듯 창문을 거칠게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비서는 연신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번역기를 돌려보았지만 전문적인 비즈니스 용어와 독일 특유의 복합어, 명사들은 기계적인 번역으로 그 진위를 파악하기 불가능했습니다. 비서실에서 보낸 통역사는 대체 뭐라는 거야? 그쪽에서 말하는 위험성이 정확히 뭐냐고 묻고 있잖아. 벌써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게 만들 셈인가? 최 회장의 일갈에 옆자리의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진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독일 측 대표의 목소리가 진우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찰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의 독점권 설정에 대한 아주 미묘하고도 치명적인 단어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측은 VERANTWORTUNG라는 단어를 미묘하게 비틀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순간적으로 갈등했습니다. 그저 운전만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안전한 일이었지만 전 오신사의 눈에서 읽히는 절박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기업을 일군 자의 책임감이자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본능이었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진우의 낮은 목소리에 최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운전석을 쳐다보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감히 대화에 끼어든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려던 찰나 진우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독일 측 대표가 사용한 단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법적 소구권 포기를 전제로 한 기술 공유를 의미해요. 지금 비서분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나중에 특허권 자체를 뺏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조항입니다. 그들은 지금 협력이라는 단어 뒤에 귀속이라는 칼을 숨기고 있어요. 차 안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술 기운이 가시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진우를 응시했습니다. 비서는 당황하며 진우를 제지하려 했지만 최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최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우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허풍이 아닌 확신과 지성을 읽어냈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다시 말해봐. 그들이 숨기고 있는 칼이 정확히 어떤 거지? 독일어에는 비슷한 뜻이라도 비즈니스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들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종속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위험성은 품질 보증 기간의 무한 연장 조항에 숨어 있어요. 이건 사실상 유지보수 비용을 강천그룹이 영원히 떠안게해서 수익성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진우는 신호 대기 중에 멈춰서서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 비치된 메모지와 펜을 정중히 빌려 독일어 단어의 어근을 쪼개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비서에게 당장 서류를 다시 확인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확인 결과 진우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단어 하나를 놓쳤다면 강천그룹은 수십 년간 쌓아온 원천 기술을 통째로 넘겨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진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소매 아래로 보이는 진우의 거친 손과 그에 대비되는 지적이고 차분한 말투는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네 정체가 뭐야? 대리 기사치고는 지나치게 유능하군. 그런 고급 어휘와 비즈니스 감각은 어디서 배운 건가? 그저 언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배고파서 시작한 공부가 오늘 회장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읽고 들었을 뿐이죠.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목적지인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최 회장은 지갑 대신 주머니에서 낡고 묵직한 동전 하나를 꺼내 진우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강천그룹의 전신이었던 작은 공장을 처음 세울 때 기념으로 만든 행운의 동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내 사무실로 오게.
정식으로 자네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 자네 같은 인재가 길바닥에서 핸들을 잡고 있기엔 세상이 너무 아깝지 않나? 최 회장은 그 말만 남긴 채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저택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손바닥 위에 남은 차가운 동전의 감촉을 느끼며 빗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 거대한 저택의 불빛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늘 밤 그 문턱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진우는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길에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그의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할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아니, 이건 기회가 아니라 선전포고야. 진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움졸였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그는 젖은 옷을 벗을 새도 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최 회장이 건넨 동전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강천그룹과 독일 컨소시엄에 대한 스크랩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미 진우는 그들의 협상 과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지식이 무기가 될 날을 기다리며 갈아온 검이 드디어 칼집에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독일 컨소시엄의 과거 인수합병 사례들을 뒤졌습니다. 그들이 즐겨 쓰는 계약서의 함정들과 법적 허점들을 정리하니 공책 한 권이 금방 채워졌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지만 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이전에 없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빼앗긴 자신의 삶을 되찾고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그는 창밖의 희미한 여명을 바라보며 내일 입고 갈 가장 깨끗한 셔츠를 다듬었습니다. 비록 소매 끝이 닳아버린 낡은 셔츠였지만 진우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어깨를 폈습니다. 언어의 장벽 너머에 숨어있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그의 능력이 이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눈을 붙이기 전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가난의 그림자가 진우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엄마, 지켜봐줘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내 목소리를 내는지, 저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아니 두려워하게 만들겠어요. 그의 독백은 좁은 방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서진우로서의 밤은 저물어가고 강천그룹의 운명을 바꿀 안내자 서진우로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든 도시의 새벽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진우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의 기회가 아니라 조각난 가족의 역사를 다시 맞추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피로에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맹수의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진우는 건설 현장 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일을 나가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반장의 욕설 섞인 호통이 들려왔지만 진우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낡은 구두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비록 명품은 아니지만 광을 낸 구두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강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하는 길목에서 진우는 혼자 다른 공기를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건물을 나설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임을. 서진우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도심의 높은 빌딩들이 그를 압도하려 했지만 진우는 오히려 그 빌딩들을 발 아래 두겠다는 듯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더 이상 그에게 공포가 아닌 정복해야 할 영토였습니다. 강천그룹 본사 로비는 마치 거대한 유리 요새처럼 위용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서진우는 닳아버린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수많은 직원이 세련된 정장과 사원증을 뽐내며 지나치지만 진우의 시선은 오직 최강천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을 향해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남루한 행색과 낡은 점퍼를 보고 거칠게 앞을 막아섰지만 진우가 최 회장이 건넨 행운의 동전을 내밀자 그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경악과 공손함으로 바뀝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할수록 진우의 심장 박동도 빨라지지만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머릿속에 담긴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정렬합니다. 15층 대회의실 앞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천그룹의 30년 기술력이 통째로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독일 컨소시엄과의 M&A 최종 협상일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최 회장의 장남인 최성준 본부장이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내실이나 직원들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막대한 리베이트와 해외 조세, 피난처에 마련될 비밀 계좌를 위해 사모펀드와 결탁하여 강천그룹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넘기려 합니다. 최 본부장은 자신이 직접 선발하고 매수한 전문 통역사 박 실장을 쳐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 실장은 화려한 유학파 경력을 자랑하는 업계의 베테랑이지만 오늘 그가 할 일은 정확한 통역이 아니라 최 회장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최 회장은 어제 빗속에서 만났던 대리운전 기사 진우를 떠올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 실장, 오늘 협상은 우리 그룹의 100년 대계가 걸린 일입니다. 자네의 입술 끝에 수천 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걸 명심하고 단 한마디의 오차도 허용하지 마세요. 최 회장의 엄중한 경고에 박 실장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치켜 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최 본부장으로부터 약속받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거액의 보상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곧이어 독일 측 대표단이 차가운 표정으로 입장하고 협상장은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냉기로 가득 찹니다. 독일 측은 기다렸다는 듯 까다롭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박 실장은 유창한 발음과 세련된 매너로 통역을 시작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기술 독점권과 특허 소유권에 관련된 치명적인 문장들을 누락시키거나 반대의 뜻으로 왜곡합니다. 최 회장에게는 마치 모든 조건이 강천그룹에 유리한 협력인 것처럼 거짓 보고를 올리며 사인을 종용합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짓지만 전문 용어의 숲속에서 확신을 잡지 못해 펜을 든 손을 망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거칠게 열리고 진우가 나타납니다. 먼지가 묻은 점퍼 차림의 진우를 보고 최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쾌한 듯 고함을 칩니다. 당신 뭐야? 보안팀은 대체 뭐라는 거야? 이런 불황자 같은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들어와서 회방이야? 당장 끌어내. 진우는 최 본부장의 고함과 임원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 회장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최 회장은 진우의 눈에서 어제 보았던 그 서늘한 천재성을 다시 발견하고는 자리에 앉으라는 무거운 손짓을 합니다. 진우는 회의실 구석이 아닌
최 회장의 바로 옆자리에 의자를 끌어다 당당히 앉습니다. 회의실 안에 임원들이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박 실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눈에 띄게 파랗게 질립니다. 독일 측 대표인 뮬러는 갑자기 나타난 이 이질적인 동양인 청년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아해하며 독일어로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우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박 실장이 방금 통역한 노트를 가리키며 입을 엽니다. 박 실장님, 방금 통역하신 문장에서 아주 의도적인 누락이 있네요. 독일 측은 원천 기술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귀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ITEIGENTUM이 아니라 AUSSCHLIELICHES EIGENTUM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는데 이걸 어떻게 단순한 공유라고 번역하실 수 있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 수준의 오역입니다. 진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실장은 손을 벌벌 떨며 쥐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르고 최 본부장은 당황하여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듭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주워들은 밑바닥 말로 장난질이야? 회장님,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의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진우는 최 본부장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최 회장의 책상 위에 밤새 정리한 컨소시엄의 추악한 이면이 담긴 문서를 펼칩니다. 진우의 눈에는 증오보다 무서운 차가운 이성이 서려 있습니다. 회장님, 저들은 지금 회장님의 아드님과 결탁하여 이 회사를 껍데기만 남기려 하고 있어요. 박 실장이 통역한 내용은 10분 뒤에 체결될 공식 계약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대조해 드릴까요? 최 회장은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초안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진우가 지목한 조항들을 독일어 원문과 대조하며 읽기 시작합니다. 진우의 말대로 계약서는 강청그룹의 파산을 전제로 한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배신감과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하고 최 본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진우는 다시 독일 측 대표단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그는 독일인들도 당황할 정도의 완벽한 상류층 베를린 억양으로 그들이 유럽에서 저질렀던 유사한 수법의 사기 인수 정황을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독일 대표단은 자신들의 치부가 백일화에 드러나자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진우는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가려는 박 실장의 앞을 막아섭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 단단하고 서늘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언어라는 신성한 도구를 더럽히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는 겁니다. 통역사는 두 언어를 잇는 달이어야지 한쪽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회의실 안은 이제 최 회장의 거친 숨소리와 최 본부장의 신음만이 가득합니다. 최 회장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최 본부장에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포효합니다. 최 본부장과 박 실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자 넓은 회의실에는 정막이 찾아옵니다. 진우는 그 정막 속에서 최 회장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흐느끼듯 숨을 몰아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은 어제 빗속의 차 안에서보다 훨씬 더 무겁고 뜨겁게 떨리고 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업적을 내 자식놈 손에 도살장 소처럼 팔아치울 뻔했어.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 늙은이의 눈을 뜨게 해줬군. 아직 고마워하시기엔 이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협상입니다. 저들이 이 건물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수정한 계약 조건을
다시 내밀어야 해요. 지금 저들은 약점이 잡혔으니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주역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기계가 아니라 강청그룹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이자 예리한 검이 되어 다시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우의 완벽한 지휘 아래 협상은 재개되고 조금 전까지 오만하던 독일 측 대표들은 진우의 논리, 정연한 압박에 쩔쩔매며 독소 조항들을 하나씩 삭제합니다. 진우는 이 순간 자신이 건설 현장에서 흘렸던 차가운 땀방울과 밤잠을 설쳐가며 외웠던 무수한 단어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의문이 응어리져 있습니다. 이 화려한 빌딩의 주인인 최 회장과 자신의 부모님 사이에 얽힌 비극적인 과거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받은 행운의 동전이 과연 순수한 우연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협상이 정회된 사이 진우는 대회의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내려다봅니다. 높이 올라올수록 세상은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만큼 그 아래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진우는 주머니 속의 낡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다음 장을 준비합니다. 이제 적은 외부의 침략자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들에게도 존재하며 그 배신자들의 중심에 최 회장의 핏줄이 연관되어 있음을 그는 확신합니다. 진우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생존과 취업을 넘어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향한 추적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며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그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독일 측 대표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경멸이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펜을 들어 계약서의 문구 하나를 고치며 최 회장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칼날보다 날카로운 진실의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의 회사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고 강청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시작일 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훨씬 더 높고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청그룹 대회의실의 공기는 정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무겁습니다. 서진우는 최강천 회장의 바로 옆자리에서 독일 컨소시엄이 제출한 최종 수정안을 매서운 눈으로 훑어내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는 평화롭기만 하지만 이 회의실 안은 수조 원의 향방과 수천 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독일 측 대표 뮬러는 조금 전에 당혹감을 감추려는 듯 연신 헛기침을 하며 진우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들에게 진우는 더 이상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해온 비장의 패를 단번에 읽어내고 판을 뒤흔드는 위험한 전략가이자 언어라는 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전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서류의 특정 문구에 붉은 펜으로 날카롭게 밑줄을 그으며 최 회장에게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입니다. 회장님, 저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조항을 양보하는 척하면서 부칙 12조의 기술 표준화 유지, 비용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은 이익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번 돈을 로열티와 관리비 명목으로 다 토해내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에요. 지금 이대로 사인하신다면
강천그룹은 5년 뒤에 껍데기만 남은 유령 회사가 됩니다. 저들의 미소에 속지 마세요. 최 회장은 진우의 분석을 들으며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핏줄인 아들에 대한 참담한 배신감과 더불어 생전 처음 보는 이 청년이 가진 경이로운 통찰력에 대한 경외심이 복잡하게 교차합니다. 최 회장은 진우의 손끝이 가리키는 복잡한 수식과 교묘한 법률 용어들을 보며 이 청년이 어두운 고시원 방에서 홀로 보냈을 치열한 시간의 무게를 짐작합니다. 다시 협상이 재개되자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 뮬러를 향해 상체를 기울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차분한 안내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검을 뽑아든 전사와 같은 기세를 온몸으로 뿜어냅니다. 진우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독일어는 부드러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서늘한 논리의 칼날입니다. 뮬러 씨, 당신들이 제시한 부칙 12조 사항은 국제상거래 표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협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기술 탈취와 비용 전가를 획책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충분히 제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우리가 이 허술한 조항을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강천그룹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신 겁니다. 아니면 통역사 하나만 매수하면 이 회사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건가요? 뮬러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는 진우가 어떻게 그런 세부적인 국제법 관례와 유럽의 최신 기업 판례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진우는 멈추지 않고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보드마카를 집어듭니다. 그는 강천그룹이 가진 원천 기술의 가치와 독일 컨소시엄이 합병 후 얻게 될 시장, 점유율 이익을 실시간으로 도표를 그려나갑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도면을 분석하고 밤마다 외국어 원서를 파고들며 외롭게 쌓아온 진우의 지식이 거대한 힘이 되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최종 조건은 이렇습니다. 기술 이전은 3단계에 걸쳐 엄격히 진행하되 독점 사용권에 대한 보증금은 계약 체결 직후 선지급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언급한 표준화 비용 조항은 한자도 남김없이 삭제합니다. 이 조건을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유럽 내 당신들의 최대 라이벌인 슈미트 그룹과 접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천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훨씬 진보적이고 투명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진우의 입에서 슈미트 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독일 측 대표단은 일제히 술렁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슈미트 그룹은 현재 이 컨소시엄의 최대 라이벌이자 강천그룹의 기술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진우는 이들의 적대적 경쟁 관계와 내부 사정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뮬러는 안경을 벗어 연신 식은땀을 닦으며 본사 회장과의 긴급 화상 통화를 요청합니다. 승기가 완전히 진우 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최 회장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낍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성이 자식의 배신으로 무너지기 직전 이름도 모르던 대리 기사 청년이 나타나 철옹성 같은 방패이자 예리한 검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의실 밖 로비에서 대기하던 최성준 본부장은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담배를 연신 피워댑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본부장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내부 첩자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입니다. 이름 모를 대리 기사 하나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독일 측이 쩔쩔매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이를 갈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회사의 미래나 직원의 안위가 아닌 진우에 대한 증오와 파멸의 욕구만이 가득합니다. 저 새끼 뒷조사 샅샅이 해. 어디 출신인지,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당장 알아내란 말이야. 내 인생 최대의 기회를 망친 대가를 반드시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계약 무효 소송 준비하라고 해. 다시 협상장 안으로 돌아온 뮬러는 본사와의 긴급 통화를 마친 뒤 어깨를 늘어뜨린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한다는 듯 진우에게 악수를 청하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그 악수를 정중하면서도 차갑게 받아내며 최 회장에게 최종 합의안을 건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그것은 강청그룹의 항복 문서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향한 당당한 제도약의 선언서였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나고 수십 명의 기자가 회의실로 들이닥치기 전 진우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려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듯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려 합니다. 회장님, 계약은 강청그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못다 닦은 설거지통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어딜 가려는 건가? 자네는 이제 우리 그룹의 심장이야. 내 곁에서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자네의 그 언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 죽어가는 회사를 살려낸 성검이야. 그 검을 다시 칼집에 넣어 어두운 골목에 두게 할 순 없네. 내 제안을 거절하지 말게. 최 회장은 진우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그의 거친 손등을 두 손으로 꽉 붙잡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최 회장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냅니다. 그는 아직 최 회장에게 묻고 싶은 과거의 진실이 많았고 가슴속에 숨겨둔 부모님의 억울한 파산 기록 파일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지금은 그 진실을 터뜨릴 결정적인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진우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습니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최 본부장과 정면으로 맞닥뜨립니다. 최 본부장은 진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릿하고 추악한 웃음을 짓고 그의 가슴팍을 거칠게 손가락으로 찌릅니다. 야, 대리기사. 너 오늘 기분 좀 째지냐? 회장님 옆자리에 앉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지? 근데 명심해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뼈도 못 추리는 법이니까. 내가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은 대가가 뭔지 곧 내 주변 사람들부터 알게 될 거야. 기대해. 본부장님, 언어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힘이 있다고 하죠. 그 힘을 남을 속이고 배신하는 데 쓰면 결국 그 끝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비겁한 뒷거래, 공부 대신 기본 경영 윤리부터 다시 쌓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본부장님이 파멸하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미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라 본부장님의 협박은 통하지 않거든요. 진우는 차가운 충고를 남기고 최 본부장을 어깨로 밀치며 정문을 나섭니다. 빌딩 숲 위로 쏟아지는 노을빛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진우는 주머니 속의 낡은 사정과 최 회장이 준 행운의 동전을 만져봅니다. 오늘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진우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강청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 내부의 뿌리 깊은 어둠과 맞서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식처이자 감옥이었던 지하고시원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십니다.
그의 등 뒤로 강청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마치 괴물처럼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시원 방에 들어가 낡은 컴퓨터를 켜고 오늘 협상에서 얻은 비밀 조항들과 최 회장의 태도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진우의 눈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더 큰 정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진범들이 이 빌딩의 핵심부에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빌딩의 주인이 되어 그들을 하나하나 심판할 것입니다. 서진우의 칼날은 이제 최 본부장을 넘어 강천그룹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는 가운데 진우의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그 잠은 짧을 것이고 내일의 전쟁은 오늘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치열할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길고 길었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려한 빌딩 숲에서의 시간은 마치 하룻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진우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으로 나갔지만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최 회장의 그 간절했던 눈빛과 최 본부장의 비릿한 미소가 교차합니다.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진우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자신의 핏줄 어딘가에 그 거대한 성벽의 조각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 진우의 좁은 고시원 방 문틈 사이로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밀어 넣어집니다. 발신인도 없는 그 봉투 안에는 30년 전 진우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 결정문과 당시 주거래 은행의 압력, 정황이 담긴 비밀 문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건의 끝에는 최 회장의 결재란이 아닌 당시 젊은 본부장이었던 그의 아들 최성준의 직인이 선명하고도 잔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온몸이 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최 회장이 왜 자신을 보며 그토록 참담한 표정을 지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우는 그날 밤 어머니가 낡은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낡은 사진 한 장과 강천그룹의 상징인 금빛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부모님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비겁한 일이며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이 만든 법과 언어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진우는 땀냄새 나는 낡은 점퍼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수트를 맞춰 입었습니다. 그는 강천그룹 본사로 향해 최 회장의 집무실 문을 예고 없이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고 진우는 책상 위에 자신이 받은 비밀 문건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제안하신 그 자리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방식대로 이 그룹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진실을 바로잡는 걸 묵인하십시오. 그게 제가 이 지옥 같은 성으로 들어온 이유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를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드리죠. 최 회장은 진우의 서늘한 눈빛에서 과거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무거운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에게 전략기획팀장이라는 정권을 위임합니다. 진우는 그렇게 강천그룹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부터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닌 노골적인 멸시와 차가운 감시였습니다. 최 본부장은 진우가 회장의 신임을 얻어 입성했다는 소식에 격분하며 진우의 과거 뒷조사는 물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비서실에 명령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직원들은
진우의 경력을 비웃으며 대리기사가 이사급 직책을 맡았다는 조롱 섞인 소문을 퍼뜨렸지만 진우는 그들의 비아냥을 비즈니스 영어 원서를 읽는 소리로 덮어버렸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창밖으로 서울의 마천루가 차갑게 빛나는 어느 깊은 밤, 진우는 대외비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최 회장의 개인 비밀 금고 안쪽에서 낡은 가죽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진우가 고시원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펜던트,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인 민숙이 적힌 바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 봉투마다 적힌 날짜들은 진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퇴근하려다 멈춰서서 진우가 펜던트를 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노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창가로 걸어가 힘겨운 목소리로 억눌러 왔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진우야, 사실 내 어머니는 내가 가장 사랑했지만 가문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지켜주지 못한 여인의 딸이다.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 정략 결혼을 택하며 내가 내쳤던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내 어머니였어. 성준이는 제 후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의 존재를 영원히 지우려 했고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눈을 감았다. 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무너지고 내 아버지가 죽음에 이른 것도 결국 내 비겁한 침묵이 낳은 비극이었지. 나는 내 어머니가 가난 속에서 병들어 죽어갈 때도 겁쟁이처럼 숨어 있었다. 진우는 최 회장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할아버지라 불러야 할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사지로 몬 공범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고 헛구역질이 납니다. 진우는 펜던트를 꽉 쥐어 손바닥에 날카로운 문양이 박히고 피가 맺힐 정도로 힘을 줍니다. 이제 와서 눈물로 참회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이 우리 어머니의 평생을 피눈물로 적셨고 제 아버지를 차가운 길바닥에서 억울한 죄인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건 당신을 용서하거나 가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이 세운 이 위선의 왕국을 가장 높은 곳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이 강천이 얼마나 추악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세상에 알릴 겁니다.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마른 눈물을 흘립니다. 진우는 차갑게 몸을 돌려 집무실을 빠져나옵니다. 화려한 대리석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본부장은 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비릿하고 추악한 비웃음을 흘립니다. 그는 이미 진우의 눈빛에서 무언가 알아냈음을 직감하고는 더욱 잔인하게 도발합니다. 야, 대리기사. 회장님이랑 무슨 비밀 얘기를 그렇게 폼나게 해? 핏줄 놀이라도 하니까. 진짜 내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된 것 같아? 근데 착각하지 마. 넌 이 고귀한 집안의 축복이 아니라 당장 지워버려야 할 지저분한 얼룩일 뿐이니까. 내 애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벌써 잊었어? 조용히 짐 싸서 나가는 게 내 목숨 부지하는 길이야. 안 그러면 내 어머니 무덤까지 파헤쳐버릴지도 모르거든. 진우는 최 본부장의 천박한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꿰뚫을 듯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진우의 눈에는 이제 사적인 증오를 넘어선 거대한 폭풍을 담은 단단한 이성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최 본부장의 손가락을 거칠게 쳐내며 말합니다. 본부장님,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그 범죄의 기록들, 제가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복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거짓의 성벽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언어는 힘이라고 하셨죠? 이제 당신이 내뱉은 그 오만한 말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주주총회 날이 당신의 은퇴식이자
장례식이 될 테니까. 진우는 그 길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는 어머니의 유언이 오늘따라 더 아프고 시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진우는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강천그룹 내부의 따리를 틀고 있는 악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밤새 최 본부장이 관리하던 해외 비자금 유령 계좌의 IP를 추적하고 하청업체 기술 갈취 목록들을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정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복잡한 도면을 분석하던 섬세함과 밤마다 외국어 뉴스를 필사하며 길러온 초인적인 집중력이 이제는 최 본부장의 파멸을 위한 완벽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최 회장의 행운의 동전과 어머니의 펜던트를 번갈아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어둠 속에서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하루를 연명하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언어로 거대한 악에 맞서 칼을 휘두르는 심판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최 회장이 충격과 지병의 악화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긴급 소식을 듣습니다. 최 본부장은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 기다렸다는 듯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찬탈하여 그룹을 사유화하려 합니다. 진우는 병실을 찾아 여러 대의 기계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노인을 내려다봅니다. 살아계셔야 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 그리고 제가 이 강천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끝까지 보셔야 하니까요. 죽음으로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진우는 차갑게 몸을 돌려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탑니다. 그의 손에는 최 본부장을 단숨에 매장하고 그룹의 판도를 뒤엎을 결정적인 증거 파일이 든 가방이 묵직하게 들려 있습니다. 창밖으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지만 진우의 표정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부모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정의의 가치와 자신이 밑바닥에서 배운 진실의 언어가 가진 힘을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천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마지막 대결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강천그룹 본사 대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다 못해 공기가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거대한 유리창에는 미처 가시지 않은 폭풍우가 성난 맹수처럼 몸을 부딪히며 비명을 질러댔고 그 소리는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장엄한 북소리처럼 실내를 울렸습니다. 로비에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으며 국내 유수의 경제지 기자는 물론 외신들까지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인 강천그룹의 심장이 누구의 손에 쥐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왕위 계승식이었습니다. 진우는 총회장 입구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 정확히 10분 뒤면 그가 평생을 준비해온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사투를 벌이며 설계해온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오를 것입니다. 수트 안쪽 주머니에는 최 본부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USB 메모리와 차갑지만 묵직한 어머니의 펜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그의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수십 명의 구둣발 소리가 규칙적이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최성준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복들과 변호인단,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마치 이미 왕이 된 듯한 기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를 발견한 최 본부장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비릿한 경멸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진우의 앞에 멈춰서서 수투의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진우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여전하네, 대리기사. 아직도 그 가방 속에 내 비루한 인생을 한 번에 뒤집을 로또라도 들어있다고 믿는 거야? 착각하지 마.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고 병실에서 오늘 내일 하시고 이사회와 주주명부는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넌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주거 침입과 기업 기밀 유출, 명예훼손으로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될 거다. 내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지. 최 본부장의 음산한 협박에도 진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최 본부장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성벽이 높고 견고할수록 그것이 무너질 때 터져나오는 굉음은 더 멀리 퍼지는 법입니다. 당신이 그 오만한 성벽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그 시신 위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주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내뱉은 그 오만한 언어들이 당신의 장례식 사가가 될 거예요. 진우의 말에 최 본부장의 눈썹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광기 어린 코웃음을 치며 총회장 안으로 당당하게 발을 들였습니다. 십시정각.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최 본부장은 최 회장의 부재를 공식화하며 자신이 회장 대행으로서 모든 경영권을 승계받을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안건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최 본부장의 회장 선임안이 상정되려는 찰나 객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진우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에 있습니다. 이 안건은 원천 무효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진 그리고 취재진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에게 꽂혔습니다. 최 본부장은 당황한 기색을 지우며 마이크를 꽉 잡고 포효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그룹의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보안 요원들 뭐합니까? 저 무단 침입자를 즉시 끌어내고 회의를 계속하세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진우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진우는 품속에서 최 회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위임장과 법무법인의 공증 서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강천그룹 최강천 회장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전략기획팀장 서진우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쓰러지시기 직전 이 주주총회에서 그룹의 명운을 결정할 중대 발표를 저에게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여기 그 합법적인 위임장과 회장님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만약 저를 강제로 끌어낸다면 여기 계신 주주 여러분에 대한 기만이자 명백한 법적 위반이 될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대형 스피커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을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진우는 단상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단상 위에 선 진우는 최 본부장의 코앞에서 노트북을 연결하고 메인 스크린을 장악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건 위조된 거야. 아버지는 이미 선망 증세로 제정신이 아니셨단 말이야. 저 사기꾼의 말을 믿지 마세요. 과연 그럴까요?
본부장님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이제 공개됩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는 화려한 강천그룹의 홍보 영상 대신 추악한 진실의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자금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최 본부장이 주도해온 하청업체 기술 갈취 잔혹사,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한 수조원대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전 진우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고의로 도산시키기 위해 은행권에 압력을 넣고 장부를 조작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대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을 넘어 소름 끼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최 본부장이 당시 주거래 은행장에게 그 집안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합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묻어버려야 내가 발을 뻗고 자요라고 차갑게 명령하는 육성 녹취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미래라고 믿었던 후계자의 민낯입니다. 진우는 최 본부장을 향해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들의 피눈물로 반죽한 벽돌로 이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그는 뒤에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 경영권을 찬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신은 경영자가 아니라 언어의 가면을 쓴 약탈자일 뿐입니다. 최 본부장은 이제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게 뭐 어때서? 비즈니스는 전쟁이야. 승자가 모든 걸 갖는 거라고. 저런 죽은 자들의 기록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주식 지분은 내가 더 많아. 내가 이 성의 주인이라고. 그의 광기 어린 절규가 강당 천장을 때리던 그때 회의장의 육중한 뒷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최강천 회장이 의료진과 검찰, 수사관들을 거느리고 장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죽음의 문턱에서 진우의 도움으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준아, 내 아들아, 너의 그 끝없는 탐욕이 결국 강천의 목을 죄는구나.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모든 주식과 의결권을 여기 서진우 팀장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검찰에 나의 과거 죄악과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우리는 함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최 본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맹신하던 돈의 힘과 조작된 언어가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사형 집행권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일제히 일어나 최 본부장의 해임을 연호했고 수사관들은 단상 위로 올라가 발버둥 치는 최 본부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무너져 내려 바닥을 기는 최 본부장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낮고 깊은 목소리로 최 본부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뱉은 그 오만한 언어들이 당신을 묶는 단단한 밧줄이 될 거라고. 이제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선사했던 그 영원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죄를 하나하나 세며 평생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맞이할 유일한 결말입니다. 최 본부장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뒤 진우는 홀로 넓은 단상 위에 남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진우는 품속에서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꺼내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긴 밤이 끝났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진우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무너진 왕국의 잔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대리기사도 복수기도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성벽을 허물고 진실의 토대 위에 새로운 시대를 설계할 거인이었습니다. 강천의 부패한 시대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진우가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강천은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는 괴물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드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길의 첫 번째 증인이자 설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강당 밖에는 어느덧 폭풍우가 먹고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내려와 강천그룹의 유리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길고 처절했던 복수의 밤은 저물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비로소 강천의 대지 위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최성준 본부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뒤에도 대강당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내뿜는 열기와 경악, 그리고 서진우라는 인물을 향한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진우는 단상 위에 홀로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정면으로 받았다. 카메라 셔터 소리는 마치 수천 발의 총성처럼 그의 귀를 때렸지만 진우의 시선은 저 멀리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최강천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승리였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오래된 상처가 덧난 듯한 아릿한 통증만이 차올랐다. 진우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다. 수많은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가 걷는 길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들은 이제 진우를 대리기사가 아닌 거대 제국 강천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젊은 황제로 보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강천그룹 본사 33층 회장 집무실. 진우는 주인이 바뀐 이 거대한 방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최성준이 앉았던 그 의자는 지나치게 푹신했고 책상의 넓이는 혼자 쓰기에 과할 정도로 광활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였고 그들이 타는 자동차는 장난감처럼 보였다. 이곳에 서면 누구라도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법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차기 회장 취임 승낙서와 이사회 결의안이 들려 있었다. 팀장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회장 취임에 찬성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낙서에 사인만 하시면 강천의 역사는 오늘부터 서진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진우는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만년필 끝이 서류 위에서 가볍게 떨렸다. 이 종이 한 장에 이름을 적는 순간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 된다.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막강한 권력이 이제 그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진우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병원에서 마주했던 최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최 회장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뒤 급격히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진우의 손을 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이 자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영혼을 잡아먹는 자리이기도 하단다. 나는 내 영혼을 팔아 이 성을 쌓았고 결국 내 자식의 영혼까지 괴물로 만들었지. 너는 나와 다른 길을 가거라. 진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단단했다.
실장님, 이 서류는 치워주십시오. 저는 회장이 되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기회를 잡기 위해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오신 것 아니었나요? 강천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결 아닙니까? 진우는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복수는 저들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제가 증오하던 자들과 똑같은 괴물이 될 겁니다. 권력의 언어는 오만하고 독점의 언어는 비겁합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배운 진실의 언어로 강천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겁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진우는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는 회장 취임 대신 강천그룹 전면 개혁안을 발표했다. 첫째, 강천그룹의 지주사 체제를 해체하고 각 계열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둘째, 최 씨 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영구히 금지하며 소유와 경영을 완벽하게 분리한다. 셋째, 최 회장과 진우 본인이 소유한 지분 40%를 출연하여 언어와 정의 재단을 설립한다. 이 재단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도산한 중소기업들을 복구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된다. 발표가 끝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수조 원의 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오겠다는 선언은 대한민국 기업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진우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기업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그 기업이 사회와 나누는 대화의 깊이에 있다고 믿습니다. 강천은 이제 거대한 성벽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넓은 광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는 마지막 답변입니다. 모든 공식적인 업무와 신변 정리를 마친 진우는 홀로 차를 몰아 경기도의 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비가 온 뒤라 흙내음이 진하게 풍기는 산길이었다. 진우는 꽃 한 송이와 낡은 유품 상자를 들고 부모님이 나란히 잠들어 있는 묘소 앞에 섰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대리 기사 서진우가 없었다. 부모님을 사지로 몰았던 거대 악을 심판하고 그 악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진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끝났어요. 저들이 뺏어갔던 두 분의 명예,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중했던 시간들,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이제 강천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진우는 품 안에서 어머니의 펜던트를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최 회장이 처음 만났을 때 건넸던, 그러나 이제는 빛이 바랜 행운의 동전을 놓았다. 그는 묘소 옆 작은 땅을 파고 두 물건을 함께 묻었다. 과거의 영광과 상처, 복수와 회한을 모두 그곳에 묻기로 한 것이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게요. 누군가의 아들이나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그저 서진우라는 한 사람으로요. 바람이 불어와 진우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부모님이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했다. 우리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진우는 그곳에서 한참을 울고 웃으며 머물렀다. 비로소 지독했던 긴 밤이 지나고 그의 가슴 속에도 평온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1년 뒤 서울역 인근의 후미진 골목. 화려한 강천 빌딩과는 대조적인 낡은 3층 건물에 작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다. 서진우의 언어연구소, 침묵을 깨는 사람들. 진우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조 원의 계약서를 만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술서를 번역하고 대기업의 갑질에 말문이 막힌 영세 상인들의 탄원서를 대신 써주었다. 그는 밑바닥에서 배운 언어의 힘을 이제는 진정으로 힘없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저녁 연구소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다. 낡은 점퍼를 입고 눈에는 도끼와 슬픔이 가득 서린 모습이 마치 몇 년 전의 진우를 보는 듯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저들이 제 인생을 망쳤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진우는 그 청년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낡아해진 사전을 펼치며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어떻게 들려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봅시다. 언어는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누군가는 저 불빛 아래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오만한 승전보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 진우의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나직한 대화는 그 어떤 거대한 권력의 함성보다도 더 강력하게 밤을 이겨내고 있었다. 서진우는 알고 있었다. 거대한 성벽은 무너져도 진실한 언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언어가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다시 펜을 잡았다. 새로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써내려가기 위해. 긴 내용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감 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